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고등물리화학 강의드 강의 1-3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소위 고전양자론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 고전양자론의 일부인 보어원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전물리학은 19세기까지 그 형태를 착실히 갖추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여러 가지 실험적인 결과들로 인해서 고전 물리학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 실험적인 내용 중 하나가 광전 효과라는 것입니다. 실험 자체는 이렇습니다. 금속에 표면이 있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방출됩니다. 이 내용은 고전 물리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가 금속에 전달되면 금속이 붙들고 있던 전자가 튀어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실험적으로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빛의 세기가 올라가면 빛의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고전 물리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붉은 빛을 금속에다가 쪼여줬을 때는 아무리 빛의 세기를 세기해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붉은 빛은 방출되지 않고 한편 푸른 빛을 쪼여주게 되면요. 빛의 세기가 아무리 약해도 전자가 무조건 방출되는 것입니다. 자, 빛의 색이 다르다는 것은 빛의 파장이 다르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동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경우에는 파장과 진동수가 이런 역관계에,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붉은 빛은 진동수가 낮은 빛이고 푸른 빛은 진동수가 큰 빛입니다. 따라서 이 실험 결과는 진동수가 낮으면 아무리 세기를 세게 해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고 진동수가 높으면 세기를 약하게 해도 전자가 튀어나온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빛의 에너지를 오직 빛의 세기랑만 연결을 시켰었는데 도대체 이 진동수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빛이 전자를 방출시키고 안 방출시키는 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인슈타인 선생님은 양자가설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빛이라는 것이 사실은 입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은 파동이라고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빛을 입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입자는 에너지가 H 곱하기 U인 혹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는 그런 에너지를 각 입자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식에서 비례 상수를 H라고 하는 상수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이 상수는 플랑크 상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각 입자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금속 표면에 빛이 와서 부딪힐 때 빛이 하나하나의 알갱이들이 와서 부딪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빛 알갱이 혹은 다른 말로는 광자라고도 부르는데요. 빛 알갱이 하나하나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붉은 빛의 경우에는 진동수가 작고 그만큼 하나하나의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을 겁니다. 그래서 붉은 빛의 경우에는 광자의 에너지가 작고
그러니까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금속에 붙들려 있는 전자를 떼어낼 만큼의 에너지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반면 푸른 빛의 경우에는 진동수가 크고 그 얘기는 광자의 에너지가 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 광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니까 얘들이 부딪혀서 전자를 떼어낼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세기를 세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광자들의 수를 늘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붉은 빛을 세게 해줬다라는 것은 각각 에너지를 조금씩 가지고 있는 입자들을 그냥 조금 더 많이 뿌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을 아무리 많이 뿌린다고 해도, 광자를 아무리 많이 뿌린다고 해도 이 금속 표면에 사는 전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광자가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전자를 떼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푸른 빛의 경우에는 세기가 약하다라는 것이 수가 적다는 것이 될 텐데요.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덩어리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부딪혀서 전자를 떼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광전 효과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빛이 입자로서 존재할 때 어떻게 우리가 빛의 거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일단은 에너지는 E는 h nu, 즉 진동수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빛 입자의 운동량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은 h 나누기 람다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람다는 파장이고요. 요거는 위에 있는 에너지의 식은 고쳐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속도는 람다 u인 걸 아니까요. 그래서 에너지와 운동량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입자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빛이 입자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 또한 파동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입자, 예를 들어 전자와 같은 애가 나갈 때 얘가 파동으로서의 거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요. 전자를 여러 개를 쫑쫑쫑쫑쫑쫑 쏠 때 그 결과물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는데요. 얘가 간섭도 하고 회절도 하고 또 뭐였죠? 굴절도 하고 이런 파동이 보이는 성질들을 전자가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파동으로서 성질을 나타낼 때 그 녀석을 우리가 물질파라고 부르고 물질파의 파장은 플랑크 상수 나누기 운동량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동량은 이게 입자니까 mv라고 우리가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빛과 물질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중성이라는 것은 바로 입자로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파동으로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이제 상보성 원리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데요. 상보성 원리는 뭐냐? 실험 조건에 따라서 어떤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빛과 물질은 입자로서 행동하기도 하고 파동으로서 행동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실험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입자로서의 거동을 관찰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파동으로서의 거동을 관찰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성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양자역학적인 존재는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기가 작은 그런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이 큰 물체의 경우에 그 녀석도 물질파로 존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도 어떤 파장을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에 대해서 람다를 계산을 해보면 말도 안 되게 작은 값이 나옵니다. 측정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파동으로서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와 같이 아주 작은 그런 녀석들의 경우에 양자역학적인 존재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런 이중성을 띈다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를 원자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원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몇 가지 사실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양전하를,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핵은 굉장히 작은 공간에 뭉쳐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모형을 하나 세워보면 이런 모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자핵이 이렇게 중앙에 있고 전자들이 그 주위에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모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양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태양계의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천체들이 주위를 도는 것처럼 원자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자들이 주위를 돈다고 하면 원자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 모형은 나오자마자 큰 문제가 발견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고전 물리학에서 알고 있는 바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이런 원운동을 하게 되면요. 뱅글뱅글 도는 운동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전자기파를 방출을 하면서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계 모형, 태양계처럼 우리가 존재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게 만약에 이게 존재를 한다면 전자가 뱅글뱅글 에너지를 잃다가 결국 원자에게 꽝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원자에게 꽝 부딪히기까지의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이 나옵니다. 즉 이 태양계 모형이 맞다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 온 우주는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태양계 모형이 아닌 조금 더 말이 되는 원자 모형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의 파동성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전자도 입자지만 매우 작은 양자역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정상파라는 개념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파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기타의 줄을 퉁기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파동으로서 얘는 이쪽 끝과 이쪽 끝이 정확히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파동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동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띠용 이렇게. 아니면은 한번 중간에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얘랑 얘랑을 띠용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3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끝부분이 여기를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렇게 정상파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임의의 파장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파장이 이 전체 길이의 2배만 가능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 전체 길이 파장만 가능하고 여기서는 이 전체 길이의 3분의 2까지만 가능합니다. 요거를 이제 원자 모형에도 적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원자 핵이 존재를 하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도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 전자가 아무런 궤도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얘가 만들어내는 파동이 정상파를 이루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임의의 파장을 가지면 이렇게 정확히 만나지 않아서 결국 이 파장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파장이 이렇게 해서 딱 만나게 된다면 얘는 이 궤도는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을 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전자들의 궤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원자 핵에서부터 하나 가능하고 또 가능하고 또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가장 안쪽에 있는 궤도를 n은 1, 그 다음을 n은 2, 그 다음은 n은 3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붙여서 번호를 붙여서 우리가 궤도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어 원자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요 각 궤도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에너지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 n이라고 하는 인덱스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어떤 상수가 붙는데 이 상수를 우리가 리드베리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값이 있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에너지가 0인 지점을 여기라고 잡으면 가장 낮은 에너지는 n이 1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RH로 주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어디죠? 4분의 1 지점에 존재를 합니다. n은 2가 2는 마이너스 4분의 1 RH. 그 다음에는 n은 3은 마이너스 RH 나누기 9라는 지점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땡땡땡땡 존재를 하게 되고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은 뭐예요? n이 무한대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가 띄엄띄엄 존재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부릅니다. 양자화되어 있다고 부르고요. 이런 경우에 이 각각의 에너지 값들을 가리켜서 에너지 준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준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하고요. 그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양자화라고 하는 단어를 드디어 사용하게 되었네요. 원자 내에 있는 전자는 그 파동으로서의 성질 때문에 요 양자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에너지 준위가 띄엄띄엄 이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셈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 이제 원자의 양자화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히셨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분광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광학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물질과 빛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분광학을 연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기준이 되는 실험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태양이 있다고 합시다. 이 태양빛을 우리가 프리즘에다가 보내면 얘가 이제 요 빛을 갈라가지고 쭉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것은 파동을 파장별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장파장, 큰 파장, 그리고 저쪽이 단파장, 짧은 파장을 나타냅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 태양빛은 이게 아주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자, 분광학 첫 번째 실험은 뭐냐면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프리즘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몇 군데에 띄엄띄엄 이런 밝은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형태의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형태의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 띄엄띄엄 나오는 것이 물질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두 번째의 그림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실험은 어떤 식이냐면 태양이든 어쨌든 빛의 광원을 어떤 물질에다가 쪼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통과하고 나온 빛을 프리즘에다가 해가지고 갈라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태양빛의 경우처럼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중간중간 빠지는 선들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빠진 애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같은 실험의 경우에는 발광 스펙트럼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방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빛을 스스로 내는 경우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나와 있는 실험의 경우에는 흡수 혹은 흡광 스펙트럼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애들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검은 선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 물질이 빛을 흡수를 해서 그 부분이 까맣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실험으로 우리가 이 분광학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보호 원자 모형을 배웠는데요. 그 보호 원자 모형을 이용을 해서 이 분광학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빛이 양자화되어 있다. 빛은 에너지를 h 누라고 하는 만큼 덩어리로 가지고 다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용할 것이 바로 원자의 양자화입니다. 즉 원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사이의 에너지 값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짬뽕을 하면 우리가 이 분광학의 스펙트럼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흡광 스펙트럼 혹은 흡수 스펙트럼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쟤는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이 원자 안에 있는 두 개의 에너지 준위 사이의 에너지를 델타 E라고 하겠습니다. 이 델타 E라고 하는 에너지와 정확히 같은 광자 에너지를 갖는 빛이 이 원자를 만나면 빛의 에너지가 hnu인데 얘가 델타 E랑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원자를 이 상태에 있던 이 준위에 있던 원자를 일로 들뜨게 만들면서 이 빛이 흡수가 됩니다. 그걸로 우리가 흡광 스펙트럼 혹은 흡수 스펙트럼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을 일로 들뜨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요 밑에 있는 요 간격에 비해서 여기가 더 작으니까 더 작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 얘기는 여기에 필요한 hnu는 더 작은 주파수, 더 긴 파장의 빛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에서 얻게 되는 중간중간 나타나는 검은 선들은 바로 이 간격들에 대한 힌트를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광 스펙트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도가 0이 아닌 경우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준위들이 있습니다. 또 온도가 0인 경우에는 모든 원자나 분자, 하여간 모든 개들이 다 가장 낮은 상태, 즉 바닥 상태에 위치를 합니다. 그런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얘네들이 자동으로 이 들뜬 상태에 조금씩 분포하게 됩니다. 더 온도가 올라가면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온도가 무한대가 되면 모든 에너지 준위에 똑같은 양의 개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나타내는 수식이 있는데요. 에너지가 2인 준위에 존재할 확률을 우리가 P of E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에너지 나누기 KB T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KB는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상수고요. T는 온도입니다. 온도. 절대 온도로 쓴 온도. 그리고 E는 에너지가 되겠죠. 요 식을 우리가 볼츠만 인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발광 스펙트럼 혹은 방출 스펙트럼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일로 갈수록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건데요. 분자를 요만큼 이제 가열을 했어요. 요 온도로 가열을 했다가 식힙니다, 얘를. 그래서 요 상태가 되도록 요 상태를 추구하는 온도로 맞춰줍니다.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녀석이 내려와야겠죠. 근데 얘가 이미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방출을 할까요? 바로 빛의 형태로 방출하게 될 거고 그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바로 요 델타 E를 H로 나눠준 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어떤 물질이 빛을 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본 것처럼 가열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을 들뜬 상태로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타나는 요 차이 아니면 뭐 요렇게 나타나는 차이 같은 것들이 선 스펙트럼의 형태로 우리한테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위 고전 양자론이라고 하는 양자론의 오래된 조상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중성입니다. 그리고 이 이중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어 원자 모형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광학의 기초 개념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보어 원자 모형은 나중에 틀린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기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개념은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을 위한 떡밥을 하나 남겨놓자면요. 이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파동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때 그 파동의 크기, 진폭 혹은 변위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실제로 전자가 이 안에서 구불구불구불한 모양으로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잘못된 그림이고요. 무언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변화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어 원자 모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